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대장사랑. 저는 이제 주호사랑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못난 모습 보여서 너무나 죄송하고 이제 그렇게 질투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3프로 TV의 소중한 보배 우리 이주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그렇게 포지션을 막 바꾸셔도 됩니까? 네, 더 이상 이제 우리 이주호 기자님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질투라는 거 큰 의미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네, 뭐.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세수를 좀 깔끔하게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조금 그건 좀 마음이 안 그러니까 좋네요. 약간 근데 정프로님하고 방송하러 올 때는 네. 약간 긴장되는 게 있어갖고 네. 조금 더 신경 쓰고 아침에. 네. 그러지 마. 머리 좀 이렇게 헝클고 이렇게 목 이렇게 늘어난 티셔츠 좀 입고 좀 그래줘요.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좀 부탁드립니다. 특집으로 진짜. 한번 마련하시죠. 네, 집에서 네. 이렇게 잠잘 때 입는 옷 그런 거 좀 한번 입고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번. 네. 자, 그나저나 오늘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서도 올라가는 게 많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워낙 카카오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려져 있고 카카오는 그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얘기 말고 이제 네. 코코아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네. 가격 급등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네. 요즘에 알루미늄 가격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알루미늄도 진짜 전 산업에서 다 쓰이거든요. 네. 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과 가격 올라가는 것도 이제 많이 떠들썩했었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원자재는 커피라든지 지금 올리브유 가격이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올리브유? 3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설탕 가격이라든지 그럼 또 저 뭐죠? BHC인가? 뭐 어디죠? 그쵸. BBQ. 네. 황금 올리브유 치킨. 네, 올리브유로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네. 올리브유 그전에 100% 튀겼다가 네. 혼유로 지금 튀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요? 네,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금리로 뭔가 네.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냐를 네. 봐야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오늘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그 여파가 어떤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네. 금리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어떤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막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커피 가격이 진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에? 커피 콩 가격인데 커피 원두. 네, 원두 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로부스타 커피의 가격인데요. 로부스타. 네, 커피는 원두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라고 우리가 분류를 네네네. 하는데 잠시 보여드리면 일단 아라비카 커피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메리카노라든지 에스프레소 먹을 때, 그러니까 커피 가맹점에서 먹을 때 우리가 쓰는 주로 이제 아라비카 먹죠. 그렇죠. 이런 거 네. 먹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레시피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그 뭐 더위 사냥을 먹는다든지 이런 그 커피 가공품 있잖아요. 오랜만이다 더 이제. 있죠. 쭈쭈바 같은 거. 그런 커피 가공품에는 보통 로부스타 네, 커피가 좀 쓰이거든요. 저가. 네, 약간 그래서 로부스타 커피는 좀 저렴하고 아라비카 커피가 좀 비싼데 네. 이 로부스타 커피를 생산하는 곳이 베트남이에요. 제일 많이. 동남아에서 많이 나죠. 네, 네. 그래서 이 동남아인 베트남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면 네. 이 로부스타 커피 가격은 급등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로부스타 커피가 급등하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대부분 커피 공산품, 가공품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음식료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대신 뭐 그 아라비카 커피는 사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 먹는 커피 가격을 만약에 누군가 올린다고 하면 그건 커피 원두 가격의 상승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긴 한데 여러분 브루스타는 저기 휴대용 가스버너가 브루스타고요. 이건 로부스타.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 왜 올랐는지를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왜 보여드릴게요. 올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대부분의 이런 그 농산품들은 첫 번째 원인은 기후 위기가 맞긴 해요. 네. 근데 그 기후 위기 하나로 설명하면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일단 로부스타 커피는 기후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작년에 가뭄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생산량이 감소했고 그래서 로부스타 재고량이 역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이건 로부스타랑 아라비카를 합친 건데 네. 밑에 있는 진한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네. 로부스타 재고량입니다. 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거는 좀 그 재고가 높아지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로부스타만 놓고 보면 역사상 최저치 수준까지 재고량이 많이 그래요?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왜 그럼 재고량이 낮아져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가 러우 전쟁입니다. 음. 이 베트남에서는 로부스타 커피를 생산할 때 베트남 무슨 상관이에요? 로부스타 커피를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니까. 거기서 생산하는데 러우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로부터 베트남이 비료를 수입해 왔어요. 우크라이나가 비료 생산 많이 하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비료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비싼 값에 사오게 되는데 커피가 그렇게 특히 이 로부스타 커피가 막 고부가 가치 농산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커피 농가들이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두리안으로 두리안 농작물을 바꿔버려요. 냄새 아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농산품 가운데 중국으로 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농민들이 어떤 품종을 생산할까 고민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인들의 선호도라고 네. 해요. 그러면 근데 최근에 중국의 두리안 사랑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두리안으로 이제 갈아치우고 있는데 두리안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요? 네, 이 두리안을 생산하게 되면은 베트남 농가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생산 그만두고 두리안으로 바꾸고 있고 두리안뿐만 아니라 아보카도, 네, 두리안 뭐 이쪽으로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물 많이 먹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커피 생산량이 이게 뭐 시간 지나면 늘어날 수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 와 이게 그렇게 쉬운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미 이제 농작물을 바꿔버린 상황에서 커피를 다시 심는다고 그게 바로 되는 것도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그 재고량이 굉장히 적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베트남에서 생산된 커피 원두가 이 해양을 거쳐서 인도양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해협 그리고 아덴만 거쳐서 네. 유럽으로 가려면 결국은 이 중동 지역의 정세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유럽으로 어쨌든 가야 되니까. 네, 불안해. 근데 지금 여기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네. 불안한 것 첫 번째, 두 번째로 재고가 없어. 네. 그러니까 이 원두 수입업자들이 사재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르는구나.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뭐 기후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틀린 말은 아니고 맞긴 맞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지금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커피콩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커피콩 확인했고요. 네, 다음 그리고 다음은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짜내야죠. 가격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있습니다. 네, 이거 프레드에서 나온 건데 네. 지금 뭐 평시에 대비해서는 거의 3배 가량 올라갔고요. 그렇게 비싸요? 그 직전 고점도 막 1996년 그리고 뭐 2006년 이때 직전 고점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올리브유는 제가 커피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올리브유의 경우에는 제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뭐냐면 일단 올리브가 이렇게 비쌀 리가 있나? 올리브유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보면은 올리브유. 네.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바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쪽이 이제 기후가 올리브유 생산에 적당하거든요. 뽀빠이 여친이 올리브였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나네요. 네. 더위사장보다 더하신 그 스페인이 사실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었어요. 올리브를? 네.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생산해요? 네,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을 생산했었죠. 그래서 35% 가량을 생산했는데 스페인 생산량이 이것도 기후이기 때문이긴 한데 절반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뭐 28%밖에 생산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스페인 28%, 튀르키예 13%, 그리스 12%, 이탈리아 8.6%, 튀니지, 모로코 이 6개 국가가 전 세계 올리브유의 한 75% 정도를 그래요?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스페인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스페인의 생산량에 따라서 이게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차피 기후 위기이긴 한데 제가 올리브유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험했던 또 다른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과 가격 급등. 기억하세요? 뭐죠? 귤 가격이 올랐어요. 대체품으로? 네.
식료품은 대체제 효과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과를 안 먹는다고 야, 사과 못 먹으니까 뭐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그럼 귤 먹지 뭐 하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제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올리브유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유를 못 먹게 된다고 해서 아, 야 이제 기름 못 먹나가 아니라 뭐 카놀라유, 카놀라유. 뭐 대두유, 식용유죠. 아니면 뭐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가격을 올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현상이 있었는데 그 세계 그 식품 가격 지수라고 있잖아요. 네. 유엔 산하의 이제 세계 식품 가격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2022년에도 식품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식품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가 2024년에 이렇게 반짝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식품 가격 지수가 지난 7개월 동안 내리 하락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8개월 만에 이제 고개를 들게 되는데 그 주된 이유가 유엔에서도 베지터블 오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식물성 기름. 네네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식물성 기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은 이 연한 녹색 그래프거든요.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건 거예요. 다른 게 올리브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그 식물성 기름까지 계속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식물성 가격 기름들이 다 네네네.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카놀라유는 왜 카놀라유인지 압니까 혹시? 카놀라유는 왜 카놀라유입니까? 여기서 이제 50대 아저씨들은 네. 뭐 자동차가 놀랬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그건 이제 아주 진짜 너무 아재 같은 얘기고. 네. 캐나다의 그 유채꽃 그거로 만든 게 카놀라유입니다. 카나다 무슨 오일 어쩌고 해는 게 카놀라예요. 네, 카놀라. 그렇구나. 네. 많은 거 배워갑니다. 네, 카놀라유입니다 그게. 근데 네. 캐나다가요? 캐나다가 이제 원산지다. 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올리브 오일 스캔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작년 11월에 유로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폴의 유로판 버전. 네. 유로폴이 나서서 네. 올리브유 생산업체를 덮치는데요. 거기에서 네, 왜? 혼유를 했다는 건데 올리브에다가 뭐 딴 거 때려 넣었구나. 네, 뭘 섞었는지 보니까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지금 이게 뒤편에 보이는 그 사진이 제가 유로폴에서 직접 가져온 사진이거든요. 그 현장을 급습했던 그 사진들이 뒤에 있는데 람판테 오일을 섞은 거예요. 란판테는 뭐예요? 람판테 이게 라틴어로 램프 있잖아요. 네. 불 설마. 켜는 램프. 설마 옛날에 그걸 넣었다고요? 옛날에 뭐 등불 켤 때 네. 뭐 고래 향유 네. 고래유도 넣고 했지만 네. 이 올리브유도 썼거든요. 네. 등불 켤 때 쓸 정도로 지금 질이 안 좋은 오일을 람판테유라고 부르는데 람판테유를 섞은 거예요. 이런 네. 현상까지 이뤄지고 있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의 경우에는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결과의 여파가 네. 다른 식료품 가격까지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올리브유도 그러면 우리가 그 정말 금리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냐 사실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던 게 금융통화에 의해서 사과값을 금리로 어떻게 잡습니까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의 그 문제점들을 보면 금리로 뭔가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올리브유가 다른 전체 식품 물가를 올리고요. 네, 올리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설탕 가격입니다. 설탕 설탕 슈가. 가격은 사실 그 작년에 한참 문제가 됐었어요. 지금 화면 한번 보시면 작년 11월쯤이 정말 피크를 쳤었거든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정말 이게 높아져도 너무 높아질 정도로 피크를 쳤었는데 백종원 씨가 싫어하죠. 이렇게 높아진 거를 네. 사실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탕을 우리가 직접 뭐 사 먹는 일이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봐야 뭐 이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설탕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설탕은 네. 온갖 식재료에 다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죠 기본. 식음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때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 시기를 떠올려 보시면
그 총선을 앞두고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식품 가격 인상에 대한 압박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식품 기업들이 함부로 식품 가격을 올리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탕 가격의 상승도 그렇게 크게 뉴스가 되진 못했었는데 이 정도로 설탕 가격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금 좀 안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지금 이거 장기 시계열로 보여드린 거거든요. 평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이에요. 한 두 배 가까이 높은 가격인데. 그러네요. 그럼 설탕은 과연 누가 많이 생산하느냐를 보면은 설탕? 네, 전 세계 설탕 생산 가운데 인도 아니에요, 50%를 브라질과 인도입니다. 아, 브라질과 인도.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세요. 인도죠, 인도.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브라질하고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면 네. 설탕 가격의 움직임을 우리는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브라질은 뭔 일이 있어요? 인도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가격이 급등했던 것도 네. 인도에서 수출을 통제했어요. 맞아요. 예. 그거 들어보셨죠? 그 뉴스에 있었죠. 예. 네, 그러면 왜 인도에서 그러면 설탕 수출을 못하게 했는지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또 여기서 기후 인플레이션 맞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도에서도 일단 그 정말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인도에서도 1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있어서 일단 생산량 맞아요. 자체가 좀 줄긴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인도는 지금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 에탄올의 주 원료가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내수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기 위한 사탕수수도 부족한데 수출 못해. 라고 하면서 수출을 아예 안 해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출량이 1,100만 톤에 달했던 게 2023년에 통제를 하면서 610만 톤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는 전면 수출 통제 아예 맞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에탄올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은 일단 인도는 지금 경제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연평균 7%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1인당 국민 소득도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국민 소득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의 에너지 의존도는 85%예요. 수입이. 예. 그러니까 85%에서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에너지 의존도를 좀 자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이오 에탄올인데 또 바이오 에탄올은 여기에서도 이제 탄소 배출이 되긴 하거든요. 태우면.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가 됩니다. 친환경이네 그래도. 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배출됐을 때는 사실 우리는 그 배출량에 맞게 비용을 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도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을 늘리고 있고, 근데 바이오 에탄올은 사탕수수로 만드는데 야 우리 에탄올 만들 사탕수수도 부족해라고 하면서 아예 수출을 안 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나마 지금 좀 가격이 내려오게 된 거는 브라질 덕분이긴 한데 브라질 생산량이 좀 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지금 그 우리나라도 지금 고환율 때문에 되게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도 브라질 헤어라도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싸요. 덕분에 이제 브라질에서 설탕 양이 늘어나고 브라질 헤어라 같이 떨어지게 되면서 브라질산 이 설탕 가격은 좀 내려가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안정되고 있긴 한데. 됐네 그럼. 근데 아니 그게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사탕수수가 많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기도 바이오에탄올 해요? 여기는 바이오에탄올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브라질에 제가 브라질의 자동차 판매량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화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전체 판매량 가운데 80%가 바이오 에탄올을 섞은 혼합 연료 차량이 팔립니다. 진짜? 네. 그래서 1위 모델이 피아트의 스트라다인데 이것도 혼합 연료 차량이고요. 2위 모델이 현대의 HB20이거든요. 이것도 혼합 연료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전략차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현대가 개발한. 브라질에서 2등이 우리나라 차예요? 네. 판매량 모델별로. 그래요? 그리고 GM의 오닉스도 마찬가지로 혼합 연료 차량입니다. 지금 브라질은 어느 정도냐면 아까 그 인도는 바이오 에탄올을 휘발유에서 섞는 비율을 2025년까지 20%로 늘릴 목표거든요. 브라질은 이미 많이 높기 때문에 27%에서 30%까지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은 워낙 그 농업 기업들도 많고 농민들도 많기 때문에 농업이 브라질에서 차지하는 브라질 정치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은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이제 이런 상태인데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환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제가 또 네네네. 이거 보여드릴 게 뭐냐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 올라가죠. 환율 떨어지면서 우리가 네. 원자재 수입하는 비용 올라가죠. 화면 함께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권 팀장님도 한번 보여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입 물가가 지난 네. 1월, 2월, 3월 모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높은 품목을 보면 광산품하고 석탄 및 석유 제품이거든요. 네. 1%씩. 이거 대부분이 유가 상승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3월까지의 수치인 거고 네. 만약에 4월 본격적으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4월이고 그때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도 4월이기 때문에 4월이 되면은 이 수입 물가 상승률은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품목은 딱 3가지에 불과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가운데 구리 가격 상승 지난번에 우리 순우 선배 한번 얘기했었죠. 네. 네, 그리고 그 구리 가격 상승도 사실 금리로 조절할 수 있는 수요를 눌러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광산 파업 때문이었었고 맞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도 요즘 올라가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알루미늄의 원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크사이트거든요. 보크사이트. 네, 보크사이트를 이제 가져와서 네.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보크사이트를 최대로 생산하는 지역이 기니라고 하는 아프리카 국가인데 기니. 이 기니에서 또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보크사이트가 안 돼 갖고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입 물가는 계속 올라갈 상황이죠. 원재료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올릴 수 왜냐하면 있는? 가격이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갈 때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잖아요. 금리 올리기는 어렵죠. 안 되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를 만약에 내리면 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내리면 사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 환율이 더. 환율 더 튀겠죠. 네네. 환율 더 튀면 또 어떻게 되죠? 환율 더 튀면 수입물가 더 올라가죠. 수입 물가 더 올라가겠죠. 네. 지금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진퇴양난. 네. 음. 올리지도 내리지도 네.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가만히.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미국이 먼저 내려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되게 어려운 상황에 네.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걱정했던 게 뭐였었냐면 우리가 팬데믹 때는 팬데믹 때 우리가 금리를 전 세계가 다 같이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네. 팬데믹 때문에 제품 생산이 없었고 네네. 물건은 없는데 수요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물가였고 그럼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야 제품 생산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만 기다려주자 수요를 이걸 수요를 눌러서 네. 이게 정상화되면 이게 맞아 떨어지게 되면서 물가가 잡히는 논리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금리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 네. 네. 그런 결론. 그래서 금리를 지금 당분간 내리거나 올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여러 상품 가격을 통해서 네. 설명을 해주신 그렇죠. 거죠. 네.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난리네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귀에 쏙 들어온 건지 눈에 쏙 들어온 건지는 여러분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주호 기자.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정말 잘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채팅창 보니까 또 살짝 화가 막 올라옵니다. 아니 언제 한번 여러분이 출연자들한테 이렇게 호의적인 적이 있었어요? 나 좀 약간 섭섭합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욕 많이 하던 사람들이. 아유, 참. 야 오늘 또 채팅창 분위기가 남다르네요. 자 이주호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볼까요? 네.